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국가 자격을 도입하는 등 내년 고용정책 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뉴딜 2.0과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과제도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18개 미래유망 신직업을 발굴해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게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이런 직업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그동안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직업들이죠. 예. 이러한 직업들 18개를 정부가 꼭 집어서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비상경제 중대본이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꾸려갈 것이냐. 특히 이제 올해도 저물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내년이 되면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이제 코로나가 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경제정책 운영 방안도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미래 도약 이런 쪽으로 지금 틀이 잡혀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대목이 고용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코로나가 가고 나면 우리는 2년 전 또는 2년 반 전 상황으로 돌아갈 거야. 그때가 아쉽다. 그때를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나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워낙 큰 타격을 입었고 또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틀,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그러는데요. 그중에도 특히 일자리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의 생각으로 일자리를 준비하거나 또 기업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일자리 신산업 쪽에 18개, 이번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고는 계속 발굴을 해서 그 대목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요. 코로나 이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금 또 하나 말씀 주신 그 그린 한국형 뉴딜. 예. 그것도 이제 그 정부 자금을 가지고 또는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동시에 이 사회가 새로 필요하는 쪽에 집중 투자를 하자. 예. 마치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이 정부 재정으로 테네시강 개발을 공사했던 그 루스펠트 대통령의 예. 뉴딜 정책.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바로 탄소 중립. 우리가 예. 2050년까지 이제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게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산업, 그린 에너지 이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또 이미 나와 있는 탄소도 포집을 해서 줄이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과 예산 배정을 늘리겠다.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청사진만 살펴보면은 정부가 신직업을 지원하고 또 신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고용시장 상황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현재 나타난 숫자로만 놓고 보면 예. 코로나19 이전보다도 고용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일단 선방을 하고 극복을 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안에 이제 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새로 신규 창출된 이 일자리들이 정부 예산을 들어서 만든 이런 일자리도 많고 또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지는 이런 일자리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정부는 내년에 두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업자 문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내년 1분기에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서 공공 일자리 등을 위주로 60만 개의 일자리를 1분기에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우리 사회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두 가지의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예. 잡겠다라는 계획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내년을 한국판 뉴딜 2.0 아까 언급했던 그 시행하는 첫 해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으면서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 대목은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예. 그것을 거기서 상당히 많이 원용을 해 왔는데요. 예. 당시에 이른바 그레이트 프레션이라는 대공황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건설 인프라, 특히 테네시강 같은 데 가면 엄청난 댐을 만들어서 예, 그렇죠.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그게 나중에 결국 미국의 농업이나 공업 용수가 돼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흔들렸고 그래서 정부 예산이나 또는 펀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하는 분야가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의 한 걸음 더 높은 한국판 뉴딜이 돼서 예.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탄소 중립도 있고 또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의 일자리를 대폭 만드는 데 자금을 쓰겠다. 이런 면에서 이 경제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기업 환경 여건도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그 디지털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양성 문제. 이 한국판 뉴딜에서도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인력 양성에도 상당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전기차 같은 게 지금 떠오르는데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이 좀 바뀌는 내용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고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내년에 전기차 제도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조금이 좀 줄어듭니다. 예.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현재는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800만 원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 차를 한 대 구입할 때요. 이게 700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현재는 지금 6천만 원까지 가격이 한 대당 6천만 원까지는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규모를 자금 지원 대상을 좀 더 축소해서 5천만 원까지만 지원하겠다. 네. 자, 이런 대목은 전기차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처음에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이 나온 것은 전기차가 전혀 보급이 되지 않았을 때 전기차를 새로 사는 얼리 어댑터들한테 국가가 사회적 비용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한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점점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경유차나 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쪽에 페널티가 가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쓴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주는 시대라보다는 예. 전기차가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서 지금 그 획기적인 정책은 아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조그마한 일정 규모 이상만 되면 이제는 전기차 충전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 예. 그러니까 이제 100세대만 넘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동안에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전기차 충전이 잘 안 돼서 시설이 너무 멀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대폭 확대가 되고요. 예. 또 경차 취득세, 차량이 덩치가 작은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줘서 예. 같은 거리를 좀 더 작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탄소도 좀 덜 배출해보자 이런 취지가 새로 내년에 자동차 정책에 대폭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중국이 뭐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시안이 봉쇄령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그 공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장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고 그리고 또 전 세계 10%를 담당하는 곳이라서 어떤 업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네, 시안이라는 곳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거기가 원래 우리가 장안이라는 곳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양이라는 곳인데요. 이른바 중국의 최초의 국가 중에 하나인 그 하은주 주나라가 발상한 곳이고 예. 그다음에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바로 저 시안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중국의 중심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거기에 저 시안에 대대적인 지금 산업 정책을 펴서
많은 공장을 세우고 서부 지역, 서부 개발의 축으로서 인력 개발과 함께 새로운 제조업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시안에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1,300만 명의 그 시안 시민을 전부 봉쇄하는 강력한 지금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도 이제 올림픽을 대비해서 확전되지 않게 조기 봉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거기에 중국의 신산업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60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있네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의 낸드 플래시의 총 생산량의 약 42%를 지금 시안 공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공장이 부분적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올스탑이 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타격을 볼 것이고 예. 전 세계 반도체 수급난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다행스러운 우리 현재까지는 부분 감축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이 국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31일은 거래가 안 돼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증시가 올해를 돌아보면은 동학개미의 열풍이었다 하는 분석도 있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권시장 거래가 마지막으로 되는 날인데요. 네. 흔히 이것을 이제 정권시장의 납회라고 합니다. 물고기 낚시를 할 때도 시조회가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로서 낚시를 그만하는 날을 납회라고 그러는데 정권시장에서도 이것을 오늘 납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오늘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정권시장의 사연도 많고 시세 변화도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코스피 3천, 예. 또 코스닥 1,000을 뚫었다는 것이죠. 뭐 지금 이 순간은 그 밑으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연중으로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코스피 3천을 돌파한 게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다음에 또 코스닥 1,000을 돌파한 것은 20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일단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커졌고 올랐다,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주가가 높다가 하반기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피해를 본 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난 분들도 적지 않을게요. 이거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올해 정권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투자자들이 많아요. 물론 실제로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고요. 네. 컴퓨터를 통해서 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흔히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동학개미 중에 상당수가 서학개미로 늘어갔고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이 올 평균 60%입니다. 국내 동학개미는 6%거든요. 네. 10배 정도 대박이 났어요. 그러나 이 대박이 반드시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주가 수익률이 원래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올 투자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에도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주식 아메리칸 드림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데 각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러 차례 내년에 시사를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게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만약에 오미크론마저도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내년에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건데요.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도 잘 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주가도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 물가가 오르는 대목인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긴축을 할 것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3월 달부터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그 과정에 이른바 그걸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에서 테이프 텐트럼 현상,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충격을 받죠. 그런 현상들이 올 테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 큰 텀으로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경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순간순간 금리 인상이나 긴축, 테이퍼링 그 변곡점을 잘 좀 파악해서 그 기회를 위기로 잘 승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